제1장. 그가 내 집 문 앞으로 보낸 선택지. 지훈과 냉전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박서연의 오피스텔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지훈이 아닌 그의 소꿉친구 이유진이었다. 복도에 서 있는 유진은 지난 내 생일 지훈이 선물해준 하얀 양가죽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스 버블티 2잔이 들려 있었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 씨, 그녀는 우리가 별명을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지훈이가 며칠 제 집에 머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여기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저보고 와서 집 정리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걔 성격 알잖아요. 겉으로는 틱틱대도 속정은 깊은 거. 나는 그녀의 부츠로 시선을 내렸다. 그녀에게는 살짝 큰 사이즈라 발목 주변에 가죽에 어색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그 선물을 풀었을 때가 떠올랐다. 지우는 내가 입을 가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웃었었다. 우리 서연이 너무 힘들게 일만 하잖아. 내가 좀 호강시켜줄게. 그가 말했었다. 그 부츠는 내 신발장 안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흠집이 날까 두려워 딱 한 번 신고는 습자지에 고이 싸서 보관해 두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츠가 우리 집 테라조 현관 바닥을 또각거리며 젖은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지훈과 내가 인테리어 가게에서 3시간을 고민하며 함께 고른 바닥이었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유진은 나를 지나쳐 마치 체크리스트라도 있는 것처럼 집안을 누비고 다녔다. 그녀는 베란다에서 내 빨래를 걷어와 소파 위에서 폴딩했다. 내가 만질 자격도 없는 속옷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를 버렸고 카운터에 커피 자국을 닦았으며 장식장 위에 놓인 나와 지훈의 액자를 바로 세웠다가 다시 일부러 살짝 비뚤어지게 기울여 놓았다. 화내지 마요. 그녀는 모든 일을 마친 후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지훈이가 그냥 고집이 센 거예요. 언니가 저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바로 집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나는 물었다. 지훈이가 당신을 협상가로 보낸 건가요? 유진은 뒤돌아보며 눈을 반달처럼 휘었다. 지훈이가 그랬어요. 서연이가 유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 만약 안 된다면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문의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슬리퍼 아래로 바닥에 냉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버블티에서 떨어진 끈적한 갈색 얼룩이 현관 타일 틈새에 달라붙어 있었다. 핸드폰이 환하게 켜졌다. 지훈, 유진이가 버블티 사다 줬지? 걔랑 잘 얘기해봐.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5일 동안 그가 나를 보고 싶다고 말하기를,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기를, 내가 왜 그의 소꿉친구가 그저 무해한 여동생인 척할 수 없는지 이해한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대신 그는 그 여동생을 내 집 문 앞으로 보냈다. 내 신발을 신기고 마치 꽃다발처럼 그의 최후 통첩을 들려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먼저 무너지는 쪽은 항상 나였다. 지훈이 주말 내내 게임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내가 너무 집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유진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가 내 승진 기념 저녁 식사를 잊었을 때 나는 소꿉친구라는 관계는 복잡한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가 나를 질투심 많고 드라마틱하며 너무 예민하다고 불렀을 때 나는 그를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그 모든 말을 삼켰다. 나는 사랑이 인내를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날 밤 유진이 내 집에 남기고 간 얼룩을 내려다보며 나는 마침내 인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상처 주는 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천천히 가르치는 또 다른 말은 아니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2장. 그의 어머니가 설명해준 내 자리. 엿새 날 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현관에 무릎을 꿇고 스펀지로 타일 사이에 버블티 얼룩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다. 설탕이 타일 틈새에 말라붙어 있었다.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그 자리는 유진의 부츠가 닿았던 바로 그곳에 칙칙한 호박색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서연아, 김 여사님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너 지훈이랑 무슨 일 있니? 나는 스펀지를 헹궜다. 어머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나온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유진이 말로는 네가 요즘 걔한테 까칠하게 군다더라. 역시나 유진이 보고를 한 것이었. 지훈 씨는 성인이에요. 내가 말했다. 어디에 머물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야. 걔가 유진이네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건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뜻이지.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이랑 가깝게 지냈어. 나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야. 왜 넌 꼭 모든 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하니? 나는 계속 바닥을 문질렀다. 제가 뭘 지저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소유욕이 강해. 유진이는 착하고 사려 깊고 어울리기 쉬운 아이야. 절대 지훈이한테 잔소리하지 않아. 걔가 밤늦게 게임을 하든 친구들이랑 나가 놀든 불평 한마디 안 해. 그런데 너는 모든 걸 보고받고 싶어 하잖아. 심지어 걔가 유진이 소파 옮기는 거 좀 도와줬다고 화를 냈지. 그날은 제 생일 저녁이었어요. 그냥 저녁 식사 한 끼잖아. 유진이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는 무릎에서 딱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그가 유진 씨 집에 머문 지 열흘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둘은 같이 자랐어. 네가 걔를 믿는다면 교도소 간수처럼 날짜나 세고 있지는 않겠지. 전화는 내가 괜찮은 집에 시집 오고 싶으면 좀 더 아량이 넓어져야 한다는 김 여사님의 말로 끝이 났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침묵을 들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얼룩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유진의 새 게시물이었다. 저녁 식탁, 토마토 소고기 스튜, 탕수육, 청경채 볶음 그리고 2세트의 식기. 그녀의 맞은편에는 한 남자의 왼손이 보였다. 나와 지훈이 주말 여행 때 절에서 사온 빨간색 매드 팔찌를 차고 있는 손이었다. 내가 그의 손목에 팔찌를 묶어주며 이제 내 거라는 표시하라고 했을 때 그는 웃었었다. 유진의 캡션은 단 2단어였다. 밥해 먹이기. 댓글은 더 가관이었다. 우리 지훈이 또 호강하네. 유진이가 현모양처의 표본이지. 어떤 여자들은 말썽 부릴 시간에 이런 거나 좀 배워야 할 텐데. 너네 둘 이제 슬슬 공식 발표할 때 안 됐어? 나는 지훈과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5일 전 그의 말이었다. 유진이 받아들이든지 헤어지든지 나는 집에 와라고 입력했다가 지웠다. 우리 얘기 좀 해라고 썼다가 그것도 지웠다. 마침내 나는 3단어를 보냈다. 내 짐 가져가.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지훈, 이제야 좀 진정됐나 보네. 내가 답장하기도 전에 다른 메시지가 뒤따랐다. 지훈, 유진이는 내 여동생 같은 애야.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 너네 둘이 잘 지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왜 넌 항상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나는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뒤집어 놓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랐다. 나는 그것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따랐다. 그때쯤 나는 내 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았다. 천둥이 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일은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뿐이었다. 몇 년 동안 문가에서 기다리던 무언가가 마침내 코트를 내려놓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짐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바꿔주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서 칫솔모가 다 벌어진 그의 칫솔, 그의 전기면도기, 충전기, 라이터, 담배 반갑, 그가 우리 집에 머물 때 입던 여벌 후드티. 나는 그것들을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고 윗부분을 묶었다. 아직 버리지는 않았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사실 때문에 나 자신이 미워질 것이었다. 제3장. 공개적으로 그가 그녀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본 날. 7째 날 아침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공동현관 근처에서 지훈의 회색 세단 안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조수석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그녀는 핸들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밝고 거의 동정심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지훈이가 오늘 교회로 낚시 가고 싶대요.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같이 갈래요? 나는 쓰레기 봉투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아니요. 오케이. 그녀는 달콤하게 말을 느렸다. 오해는 마요. 그냥 심심해서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니까. 걔 성격 알잖아요. 언니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걔는 절대 먼저 고개 숙일 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두 사람 냉전했을 때 언니가 갈비찜 만들어서 걔 사무실로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활짝 웃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돌아설 것 같지 않네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창문이 올라갔다. 차가 멀어졌다. 배기가스가 내 종아리에 따뜻하게 닿았다. 현관 옆 접이식 의자에서 햇볕을 쬐던 나이든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저 아가씨가 총각 자주 데리러 오네. 복도 많아, 저 총각. 복도 많다고. 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뚜껑이 텅 빈 소리를 내며 닫혔. 여드렛 날 나는 퇴근을 일찍 하고 지훈의 회사 밖에서 기다렸다. 5시 40분 그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 걸음을 늦췄. 턱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더 야위어 보였지만 그는 내가 지난달에 사준 네이비색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눈짓을 교환하고는 자리를 피했. 여긴 왜 왔어? 지훈이 물었다. 얘기 좀 하려고. 그는 벽에 기대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무슨 얘기? 무슨 얘긴지 알잖아. 그는 내가 자신을 지치게 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난 분명히 말했어. 유진이랑 나는 같이 자랐어. 지금 걔네 집안 사정이 복잡해. 혼자라고. 네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걔를 그냥 버릴 수는 없어. 네가 우리 집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10일 동안 걔네 집에 머물렀다고?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머릿속이 그렇게 지저분해? 지저분하다는 단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밝혔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날짜를 날짜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감정은 나를 미친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었고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내 사실들을 보고 그것들을 지저분하다고 불렀다. 내가 너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너는 걔를 선택할 거야. 지우는 시선을 돌렸다. 우리 뒤로 차들이 슉슉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네가 강요한다면 그래, 우리 헤어져야지. 그 문장은 차분했다. 연습한 것처럼 유진을 통해 보냈던 메시지의 더 깔끔한 버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다야? 내가 뭘 더 원하길 바라는데?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나 유진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었어.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1분 후 유진이 새로운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시럽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서연 씨, 오늘 지훈이 저녁 차려줬어요. 언니 것도 남겨놨는데 맨날 배달 음식만 먹지 마요. 나는 그녀를 차단했다. 아흐렛 날. 나는 내 공개 계정에서 지훈의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휴가, 선물, 그가 처음으로 나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레스토랑, 설명서를 보며 욕을 하면서 내 이케아 선반을 조립하던 그의 영상, 우리가 함께 산 첫 번째 화분주위의 포개누리 손 사진. 나는 천천히 하나씩 삭제했다. 각각의 사진은 내가 믿었던 미래의 작은 조각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삭제하는 동안 공동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 시끄러워졌다. 서연이랑 지훈이 진짜 헤어졌나 봐. 유진이가 충분히 오래 기다렸지. 솔직히 소꿉친구가 결국 이기는 법이야. 서연이는 지훈이한테 너무 진지했어. 나는 그 단톡방을 나가지 않았다. 나는 지켜보았다. 때로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관객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다. 입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내 칫솔 옆 컵에 꽂혀 있던 지훈의 칫솔을 집어 들었다. 두 칫솔은 1년 반 동안 그곳에 함께 서 있었다.
마치 농담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나는 그의 칫솔을 쓰레기통에 버렸. 그리고 면도기, 충전기, 라이터, 담배 반갑에 이르렀을 때 나는 멈췄다. 그것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그는 인생이 너무 시끄러워질 때만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었. 그는 절대 내가 담배를 만지게 하지 않았다. 여자가 담배 피우면 보기 안 좋아. 그가 한 번은 내가 흉내라도 내보기 전에 내 손가락에서 담배를 빼앗으며 말했었다. 나는 그 담배 갑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 어쩌면 자존심이 깨끗한 방을 원할 때조차도 슬픔은 기념품을 남겨두는 법이니까. 제사장. 15일은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 열흘째 되던 날, 지훈의 회사 동료인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항상 우리의 실제 공동 친구들보다 나에게 더 친절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마시지도 않을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서연 씨,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 씨랑 정말 끝난 거예요. 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 말은 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유진 씨가 매일 점심을 가져다 주는데 말도 거의 안 해요. 나는 커피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면서도 커피를 저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유진 씨가 걔를 더 잘 챙겨준다고들 해요. 민지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다. 죄송해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죠. 자리로 돌아와 나는 몇 달 전 지훈과 또 다른 다툼 중에 작성했던 오래된 사직서 초안을 열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썼다가 보내지 않고 닫았었. 파일은 여전히 내 임시 보관함에 있었. 나는 그날도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 11째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유진이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 뒤에는 지훈이 있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다듬어져 있었다. 회사 밖에서 봤을 때보다 덜 피곤해 보였다. 그럴 만도 했다. 유진은 챙겨주는 거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항상 그를 잘 챙겼으니까. 서연 씨, 유진이 무대 조명처럼 밝게 말했다. 지훈이랑 옷 몇 가지 가지러 왔어요. 아직 여기에 짐이 좀 남아서요.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이 뒤따랐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유진은 마치 자기 집인 양침실로 직행해서 옷장을 열었. 지훈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실 중앙에 서서 신발 한쪽으로 바닥을 극적였다. 저녁 먹었어? 그가 물었다. 응, 잘했네. 침묵이 길어졌다. 침실에서 유진이 소리쳤다. 지훈아, 회색 스웨터 어디 있어? 못 찾겠어. 왼쪽 세 번째 선반. 그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는 다른 여자를 내 옷장 속으로 안내할 만큼 내 옷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그때 나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수치심 혹은 너무 명백하게 들킨 것에 대한 짜증이었을 것이다. 유진이 접힌 옷 몇 벌을 들고 나왔다. 이것들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낡아 보이니까 버려도 돼요. 우리라니. 그녀는 옷더미를 지훈에게 건넸다. 문가에서 그녀는 내 손에 해바라기를 쥐어주었다. 이건 언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이가 해바라기는 키우기 쉽다고 했어요. 문이 그들 뒤로 닫혔다. 나는 현관에 서서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나를 올려다보는 밝은 노란색 꽃들을 들고 있었다. 침실에서는 옷장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남은 옷들은 그가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뿐이었다. 나는 옷걸이에서 그것들을 끌어내려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봉투가 가득 찼. 그것을 묶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담배가 보였다. 나는 담배갑을 집어들어 열었고 세개비가 남은 것을 세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내려놓았다. 12째 날 김 여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너희 정말 헤어진 거니? 그렇다면 유진이한테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말해줘야겠구나. 불쌍한 것,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나는 종이 용기에 담긴 라면을 먹고 있었다.
국물이 핸드폰 화면에 튀었다. 헤어졌어요. 잘했네. 김 여사님이 말했다가 이내 말을 고쳤다. 내 말은 너도 물론 좋은 아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마음이 약해.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말을 못했을 거야. 유진이가 항상 걔한테 더 잘 어울렸어. 너도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무 뜨거운 라면 한 젓가락을 삼켰고 그것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했다. 김 여사님,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불렀다. 지훈 씨가 유진 씨한테 저를 받아들이거나 헤어지라고 말하라고 시켰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희 여자들은 항상 말을 꼬아서 들어. 유진이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걔는 화가 났었어. 남자들은 화나면 막말도 하는 법이야. 모든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누군가 내게 유진의 최신 게시물 스크린샷을 전달해 주었다. 그것은 지훈과의 카톡 대화였다. 지훈,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일찍 자. 유진, 알았어. 불 켜놓고 있을게. 그녀의 캡션은 이랬다. 드디어 싸움을 멈춘 누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 진전, 집으로 돌아온다고. 내 오피스텔이 아닌 곳으로. 그의 칫솔이 내 칫솔 옆에 서 있던 곳이 아닌 곳으로. 집은 유진이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방을 의미했다. 처음으로 나는 울지 않았다. 눈 뒤에 메마른 통증이 거의 더 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훈의 담배 한 개비를 집어 입술 사이에 물고 필터를 깨물었다. 씁쓸한 담뱃가루가 혀에 닿았다. 13째 날, 나는 2주 휴가를 신청했다. 14째 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장을 보러 갔다. 냉동 만두, 라면, 탄산음료, 과자, 키친타월, 세제, 실용적인 것들, 생존을 위한 것들. 지훈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공동 현관 근처의 버블티 가게를 지나다가 유리창 너머로 지훈과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빨대로 플라스틱 실을 뚫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컵을 받아들고 빨대를 꽂아준 뒤 다시 건네주었다. 유진은 그의 손목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얹고 무언가 말했고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다 나를 보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아래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나는 계속 걸었다. 쇼핑백이 내 손바닥에 붉은 줄을 남겼.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위층에 도착하자 지훈이 새로운 번호로 카톡을 보냈다. 지훈, 방금 가게에 있었어? 지훈, 우리 봤어? 지훈, 오해하지 마. 유진이가 버블티 마시고 싶대서 잠깐 같이 앉아 있었던 거야. 지훈, 언제 집에 올 거야? 얘기 좀 하고 싶어. 나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라이터를 버렸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불로 첫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첫 모금에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침을 했다. 두 번째는 더 쉬웠다.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맛은 끔찍했다. 맛은 현실적이었다. 제5장. 그가 마침내 돌아왔지만 나는 이미 선택을 마쳤다. 15째 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장님은 몇 분 안에 승인하고는 몸 잘 챙겨요라고 답장을 보내주셨다. 나는 머리를 감고 깨끗한 스웨터를 입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욕실 거울 속 내 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나를 마주보는 입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 밤 초인종이 벽을 흔들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밖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엉망이었다. 재킷은 반쯤 잠겨 있었고 그 아래 티셔츠는 뒤집혀 있었다. 그는 거울도 보지 않고 어딘가에서 달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침을 삼켰다. 네가 날 차단했어. 응. 왜? 네가 나한테 연락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는 마치 내가 외국어를 말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전에는 그런 적 없었잖아. 알아. 그가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문틀을 잡았다. 그는 문지방을 넘기 직전에 멈췄다. 서연아, 그날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화가 나서 그랬어. 정말 헤어지려던 게 아니야. 누가 그랬는데? 그가 얼어붙었다.
네가 유진이를 우리 집에 보냈잖아. 네가 걔를 시켜서 말하게 했잖아. 유진이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라고. 너는 설명도 없이 10일 동안 걔랑 같이 있었어. 내 어머니는 나한테 전화해서 널 지체시키지 말라고 했어. 내 친구들은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그리고 넌 유진이를 여기 데려와서 마치 이사 나가는 것처럼 내 옷을 가져갔잖아. 혼란스러웠어. 그가 말했다. 유진이는 내가 필요했고 너는 아니었잖아. 그의 입술이 벌어졌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복도등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게 들렸다. 나는 생각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어. 등이 다시 켜졌다. 바로 그거였다. 진실,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다. 실패한 습관이었다. 너는 15일을 기다렸어. 내가 말했다. 내가 오지 않으니까 패닉에 빠진 거지. 아니야. 그의 눈이 붉어졌다. 보고 싶었어. 언제부터? 유진이가 해주는 밥이 지겨워진 후에? 그녀가 더 이상 너를 영웅처럼 느끼게 해주지 못하게 된 후에? 내가 네가 남겨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후에? 그는 마치 내가 뺨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제대로 한번 말해봐.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내가 잘못했어. 거기 머물지 말았어야 했어. 유진이가 나 대신 말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냥 화가 났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지훈아, 그게 문제야. 너는 항상 내가 너의 잔인함을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해석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집에 와.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우리한테 돌아와. 더 이상 우리는 없어. 지훈아, 네가 규칙을 말해줬잖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이를 받아들이든지 헤어지든지. 나는 15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어. 네가 옳았어. 그의 얼굴이 변했다. 나는 걔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로 선택했어. 그가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응. 하지만 내가 돌아왔잖아. 그는 마치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마치 그의 귀환이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처럼. 네가 돌아온 건 내가 기다리는 걸 멈췄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 그럼 왜 15일이나 걸렸는데?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의 손이 너무 늦게 올라왔다. 우리 사이의 나무 문이 깨끗하고 단호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 그러다 둔탁한 노크 소리가 3번 들렸다. 쿵, 쿵, 쿵. 그 후에는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지훈이 내 오피스텔 bak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재킷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다. 그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사람처럼 나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아. 나는 그를 돌아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허둥지둥 일어나 나를 따라왔다. 나 여기서 밤새 앉아 있었어. 할 말 없어? 나는 건물 입구에서 멈춰서서 돌아섰다. 유진이는 네가 여기서 밤샌 거 알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 불 켜놓지 말라고는 말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안뜰을 가로질렀다. 그가 몸을 떨었다. 그의 옷깃이 비뚤어져 쇄골 근처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다. 한때 내가 이로 남겼던 자국이었다. 그 광경은 아팠어야 했다. 대신 그것은 중고가게 쇼윈도에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셔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훈아, 내가 말했다. 네가 하루만 더 일찍 왔다면 유진이가 자기 말들을 내 오피스텔로 옮기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어쩌면 이건 달랐을지도 몰라. 아직 다를 수 있어. 아니, 3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네가 끝냈어. 너는 그냥 내가 그 시체를 계속 짊어지기를 기대했을 뿐이야. 그가 젖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걸어갔다. 내 뒤에서 그가 외쳤다. 3년이야, 서연아. 우리한테는 3년이 있었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그는 또한 내가 바닥을 더럽힌 것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피를 흘릴지 정확히 배웠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는 그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피 흘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제육장. 사과하는 법을 배웠던 오피스텔을 떠나며 18째 날, 나는 이사했다. 새 집은 도시 남쪽의 원룸 오피스텔로 예전 집의 절반 크기의 월세는 더 저렴했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주방 찬장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거실 창문은 정원 대신 다른 건물을 마주보고 있었다. 비가 오면 벽 안에서 배관이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완벽했다. 민지 씨가 짐 싸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그녀는 청바지에 스웨트셔츠 차림이었고 허락만 주어진다면 지훈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걔 회사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녀는 내 머그컵을 신문지로 싸면서 말했다. 매일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엉뚱한 파일에 서명하고 어제는 너한테 6번이나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핸드폰을 던져버렸어. 나는 스웨터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유진이는 민지 씨가 계속했다. 점심 싸들고 사무실에 왔는데 지훈이가 먹지도 않았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유진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었어. 아, 민지 씨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 그게 다예요? 나는 또 다른 스웨터를 상자에 넣었다. 제가 뭘 하길 바라는데요? 박수라도 칠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 잊은 거예요? 나는 잠시 멈췄다.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사해요? 그가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민지 씨는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일리 있네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상자를 아래층으로 옮기는 동안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생각 없이 받았다. 유진이 울고 있었다. 서연 씨, 제발 돌아와 줄 수 있어요? 지훈이가 이제 저랑 말도 거의 안 해요. 전부 제 탓이래요. 제가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더라면 언니가 그렇게 단호하지 않았을 거래요. 저를 탓하고 있어요. 나는 이삿짐 트럭에 기댔다. 햇빛이 앞유리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유진 씨, 그게 당신 말이에요? 아니면 지훈 씨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그가 당신 집에 머물기로 선택했어요? 네. 하지만 그럼 직접 해결해요. 서연 씨, 제발요. 언니가 돌아오면 걔가 저를 탓하는 걸 멈출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음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유진은 내 부츠를 신고 내 집에 왔었다. 내 주방, 내 옷장, 내 삶 속에 자신을 놓았었. 그녀는 그 자리를 원했다. 이제 그 자리에 책임이 따르자 그녀는 나를 다시 단열재로 원하고 있었다. 지훈 씨의 분노는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트럭 안에서 민지 씨가 물었다. 누구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옛 건물에서 멀어졌다. 백미러 속에서 오피스텔 단지는 창문과 베란다 덩어리로 작아졌. 저 위 어딘가에 내가 기다리고 울고 요리하고 타협하고 사과했던 바닥이 있었다. 저 위 어딘가에 현관에 얼룩이 있었다. 나는 결코 지우지 못했다. 나는 건물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짐을 풀었다. 새 침대 시트, 새 칫솔, 새 슬리퍼, 새 주전자를 샀다. 침대 옆 탁자에 가장 먼저 놓은 것은 몇 주 전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다. 지훈의 낡은 보온병이 새서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뜨거운 물을 채워 내 베개 옆에 두었다. 밤에 뒤척이다가 내 팔꿈치가 소매를 통해 따뜻한 금속에 스쳤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않고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20째 날 지훈이 내 새 계정으로 친구 추가를 했다. 그의 인증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김지훈. 서연아, 3일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오피스텔에 가봤는데 너는 없었어. 회사에서는 네가 사직했다고 하고 아무도 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거절했다. 그가 또 다른 요청을 보냈다. 김지훈.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유진이네 집에 머물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말들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돌아와. 거절했다. 세 번째. 김지훈. 유진이한테 더 이상 가깝게 지낼 수 없다고 말했어.
걔는 울었지만 나는 마음 약해지지 않았어. 서연아, 중요한 건 너야.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중요한 건 너야. 그가 더 일찍 그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몇 달 동안 그것에 의지해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은 화재 후에 가구를 정리하는 남자의 말처럼 들렸다. 나는 요청 상자에서 허용된 한 줄 답장란을 사용했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 자신이야.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차단했다. 나는 저녁으로 라면을 끓였다.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고 깨진 그릇에 담아 시트콤이 너무 시끄럽게 웃는 노트북 앞에서 먹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담배갑에서 나온 마지막 담배 한 개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였고 겨울을 기억했다. 그가 감기에 걸려 소파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나는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그는 너무 맵다며 마시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에게 억지로 반 그릇을 먹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내 조상님 같아. 그리고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다. 그 지호는 존재했다. 유진이를 내 문 앞으로 보낸 그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놓아준다는 것이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진짜였고 상처도 진짜였음을 인정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변명하게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담배를 껐다. 다음 날 아침은 내 새 직장에서의 첫날이었다. 제7장 마인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크리에이티브는 강남의 새로운 유리 빌딩 17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큰 회사는 아니었다. 안내 데스크 옆에는 포토스 화분이 놓여 있었고 녹색 잎사귀가 가장자리 너머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회의실 유리문에는 누군가 흰색 비닐로 문장을 붙여 놓았다. 평범한 감정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나는 필요 이상으로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이전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 실행을 담당했다. 그것은 정중한 직함이었다. 실제 업무는 다른 모든 사람이 떨어뜨린 것을 잡아내는 것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바꾸면 매니저는 일정을 탓했다. 디자이너는 마감일을 놓쳤다. 지우는 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보내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어쩐지 항상 사과하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누가 어질렀는지 묻지 않고 뒷수습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손상이 발생한 후에야 쓸모 있어지는 것에 지쳐 있었다. 인사팀에서 내게 사원증을 건네주었다. 박서연, 콘텐츠 전략팀, 사원번호 17. 흰색 카드에 선명하게 인쇄된 내 이름. 그것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목을 매게 했다. 지훈의 여자친구가 아닌, 유진이 겨루던 여자가 아닌, 김 여사님이 더 아량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아닌, 그냥 박서연. 내 새로운 상사인 강 이사님은 점심 전에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허락을 구하지 않는 종류의 차분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폴더 하나를 건넸다. 우리는 서울시 관광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연희동 옛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청년 지향 캠페인을 원해요. 현재 초안은 너무 평면적이에요. 오늘 모든 자료를 읽어보고 내일 아침까지 새로운 각도를 가져와요. 폴더 안에는 좁은 골목길, 벗겨진 벽, 낡은 문패, 40년 동안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었던 아침 식사 가게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설탕물 가게, 구두 수성 가게, 채소 바구니를 놓고 밖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 얽힌 전선 아래를 달리는 아이들. 동네는 세련되지 않았다. 어떤 사진에서는 벽에 금이가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낡은 간판이 가게 문 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광택나는 브로셔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읽었다. 사무실은 점차 비어갔다. 창밖의 도시는 파랗게 그리고 검게 변해가는 동안 나는 타자를 쳤다. 나의 첫 줄은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귀환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쓴 콘셉트는 아직 당신을 기억하는 곳이었다.
단편 영화는 드론 샷이나 세련된 커피숍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었. 그것은 이별 후 갈 곳이 없다고 확신하며 낡은 골목길로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젊은 여성으로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씩 거리가 그녀를 알아볼 것이었다. 설탕물 가게 아주머니는 그녀가 시럽을 덜 넣는 것을 기억한다. 구두 수선 아저씨는 그녀가 13살 때 교복 신발을 고쳐준 것을 기억한다. 아침 식사 가게 주인은 그녀가 항상 늦어서 뛰어가면서 두유를 사갔던 것을 기억한다. 골목은 그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불을 켜놓을 뿐이다. 나는 밤 9시 12분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도시 재생은 과거를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를 품었던 장소들이 계속해서 빛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강 이사님이 사무실에서 나와 내 책상 옆에서 멈춰 섰다. 첫날부터 야근이네요. 나는 얼굴을 붉혔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가 인쇄한 개요를 집어들어 조용히 읽었다. 나는 그녀가 웃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거나 실용적이 되라고 말할까봐 익숙한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다. 낡은 두려움. 전문적인 정장을 입은 지훈의 목소리. 강 이사님은 종이들을 내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거 좋네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내일 그녀가 말했다. 서연 씨가 발표해요. 제가요? 서연 씨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누가 발표해야 하죠? 나는 대답이 없었다. 강 이사님은 책상에 한 손을 기댔다. 서연 씨, 마인드에서는 너무 조용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공을 가로채는 일은 없어요. 보이고 싶으면 먼저 고개를 들어요. 그 문장은 멍든 곳을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 현관문 밖에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빵집의 딸기 케이크가 들어 있었다. 뚜껑에는 지훈의 글씨체로 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네가 여기 구하기 힘들다고 했었잖아. 1시간 기다렸어. 뭐 좀 먹어. 밥 거르지 말고. 나는 한동안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다 케이크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라색 카디건을 입은 이웃 아주머니가 내 빈손을 보고 미소 지었다. 케이크 안 좋아하시나 봐요? 나도 미소로 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요. 어떤 것들은 너무 늦게 도착한다.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을 원했던 당신의 일부는 이미 상해버렸다. 후속 챕터는 다음 응답에서 계속됩니다.